서울 강남의 한 프라이빗 뱅킹 센터. 이곳의 공기는 바깥 세상과 사뭇 다릅니다. 뉴스는 연일 부동산 시장의 반등과 코스피의 저평가를 이야기하며 대중의 투자를 독려하고 있지만 자산 규모 100억 원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주식도, 채권도, 하물며 서울의 노른자 위 아파트도 아닌 오직 달러를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본능적으로 고지대로 대피하는 야생 동물들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환율을 그저 해외여행 갈 때나 신경 써야 할 숫자 정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환율은 한 국가의 체력을 나타내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이자 위기를 알리는 첫 번째 사이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던 적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번의 사건은 수많은 기업을 도산시키고 평범한 가장들을 거리로 내몰았으며 견고해 보이던 부동산 신화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환 시장에서는 다시금 심상치 않은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400원이 심리적 저항선이라면 500원은 시스템 붕괴의 트리거라고 말합니다. 환율이 이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단순히 수입 물가가 오르는 수준을 넘어선 자본 유출의 악순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투매할 것이고, 이는 다시 환율을 밀어올리며 금리 급등과 자산 가치 폭락이라는 끔찍한 연쇄 반응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경제의 파산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설마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어 라며 아니란 낙관론에 취해 있습니다. 빚을 내어 집을 사고 소비를 늘리며 위기가 코앞에 닥친 줄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자본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스마트 머니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생긴 균열을 감지하고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감지한 공포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재앙이 닥치기 직전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5가지의 강력한 파산 신호. 과연 당신의 자산은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추적합니다. 시장의 균열은 언제나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파산 신호는 바로 CDS 프리미엄의 급격한 상승과 외화 유동성의 고갈입니다. CDS, 즉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은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평상시에는 잔잔한 호수 같던 이 지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은 글로벌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상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향해 달려갈 때 국제 금융시장에서 한국물 채권은 외면받고 달러 조달 비용은 천정부지로 솟구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경상수지의 구조적 악화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해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나가는 달러가 많아지는 순간 외환 보유고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됩니다. 과거 1997년 위기 직전에도 정부는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위기가 닥치면 수천억 달러의 보유고도 단 몇 주 만에 증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달러가 마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원자재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가동을 멈추고 이는 곧 실물 경제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위협적인 가계부채와
금리의 역설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으려면 원화의 가치를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이자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무렵의 금리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설 것입니다. 영끌로 마련한 아파트, 생계를 위해 빌린 사업 자금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됩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자본의 엑소더스입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그들의 이탈은 곧 시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식을 판 원화를 다시 달러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환율은 2차 폭등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신호는 사회 전반에 퍼지는 뱅크런에 대한 공포입니다. 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비은행권 금융기관에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예금 인출 사태가 보도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이미 파산의 카운트다운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이 5가지 신호가 겹치는 지점을 이미 차트 위에서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원화를 버리고 달러를 사는 이유는 곧 닥쳐올 원화 가치 절벽을 예견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때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은 산술적인 수치의 변화를 넘어 시스템 전체의 물리적 붕괴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율, 금리,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삼각고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폭등하고 이는 곧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의 가처분 소득을 즉각적으로 약탈하며 경제의 실핏줄인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마비시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70% 이상이 쏠려 있는 부동산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먹고 자란 거대한 거품과 같습니다. 하지만 환율 폭등으로 인한 고금리 공포가 시장을 덮치면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산을 늘려온 이들은 당장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쏟아지는 급매물은 가격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이는 다시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은행의 대출 회수 압박을 부릅니다. 이른바 역자산 효과가 발생하며 중산층의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하는 과정입니다. 기업 생태계 역시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한국 기업들에게 환율 1,500원은 비용의 한계치를 의미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수출 이익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러 표시 부채를 보유한 기업들은 앉은 자리에서 부채 규모가 수천억 원씩 불어나는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는 곧 기업의 신용등급 강등과 자금 조달 중단으로 이어지며 건실했던 중견 기업들조차 흑자도산의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기 강화적 하락 사이클을 그린다는 점입니다. 경제 지표가 나빠질수록 외국인들은 더 빠른 속도로 달러를 빼내가고 이는 환율을 다시 1,600원에 700원으로 밀어 올립니다.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해외에서 돈을 빌려올 때 지불해야 하는 가상금리는 폭등하고 국내 시중은행들조차 달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달러 경색 돌라 크런치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실물 경제의 침체가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부르고 금융 위기가 다시 실물 경제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원화 자산을 처분하고 달러라는 안전한 방주로 갈아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환율이 통제력을 잃고 시스템이 무너진 국가들의 사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모델은 1997년의 대한민국 자신입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아시아의 호랑이라 불리며 번영을 구가했지만 당이 외채 급증과 불투명한 금융구조라는 내부적 결함을 방치했습니다. 태국 바트화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염병처럼 번졌을 때 환율은 800원대에서 2,000원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국가가 맞이한 결말은 혹독했습니다. 금리는 30%까지 치솟았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난 가장들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의 사례인 터키,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는 더욱 극단적인 교훈을 줍니다. 터키는 정치적 논리로 저금리 기조를 고집하다 리라화 가치가 폭락하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맞이했습니다. 물가는 매달 수십 %씩 올랐고 자국 화폐에 대한 신뢰를 잃은 국민은 생존을 위해 모든 자산을 달러와 금으로 바꿨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고질적인 재정 적자와 외환 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나라가 단 몇 차례의 환율 정책 실패로 빈곤국으로 추락하는 과정은 화폐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유리그릇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사례는 복지 포퓰리즘과 부채 위기가 결합했을 때의 파괴력을 증명합니다. 외화벌이 수단이 단조로운 상태에서 글로벌 경기 변동에 직격탄을 맞은 베네수엘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가 길거리의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유로존에 속해 있어 화폐 가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던 그리스는 구제금융의 대가로 뼈를 깎는 긴축을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청년 실업률은 50%를 넘나들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가 닥치기 직전까지 우리는 다르다거나 정부가 해결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한 곳을 향해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신뢰를 잃은 국가에는 단 한 뼘의 자비도 베풀지 않습니다. 1997년에 한국, 현재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위기에 처한 터키의 모습은 환율 1,500원이라는 임계점에 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 만큼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역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직전의 고요함을 평화로 착각하고 있는가? 글로벌 사례들이 보여주는 통계와 지표들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의 시계가 위험한 구간에 진입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돌파가 현실화되었을 때 대한민국 경제의 근가 아닌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는 전례 없는 다발적 충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마주할 현실은 구매력의 상실입니다.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한국에서 환율 상승은 가스비, 전기료, 유류비의 즉각적인 인상을 의미하며 이는 장바구니 물가를 넘어 공공요금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의 파도로 돌아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나가는 돈은 배로 늘어나는 상황, 즉 실질 소득의 급격한 감소가 전 국민의 삶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는 환율발 금리 인상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금리가 1% 상승할 때마다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수조 원에 달하며 이는 한개 가구의 파산을 넘어 중산층의 소비 절벽을 불러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게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은 경매 물건으로 넘쳐나고,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대출 회수를 더욱 압박하는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의 공포를 현실화합니다. 산업계의 지형도 완전히 뒤바뀝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현금 보유고를 바탕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금 조달의 통로가 막히며 도미노 도산의 위기에 처합니다. 고환율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그 유효성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환율 변동성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고용을 줄이면서 경제는 저성장과 고물가가 결합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입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은 국내에 머물러 있던 자본뿐만 아니라 인재들까지 해외로 유출시키는 트리거가 됩니다. 자산 가치의 하락을 경험한 국민은 더 이상 원화 자산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는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인 일본식 장기 불황보다 더 고통스러운 신흥국형 경제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일궈온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마지막 경고음입니다. 환율 7,500원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됩니다. 우선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환율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가계부채의 폭발 위험을 키우는 양날의 검입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고뇌는 깊어집니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본 유출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고, 금리를 너무 올리면 국내 실물 경제가 초토화되는 이른바 트릴레마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달러를 풀며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추려 시도할 것입니다. 이른바 미세 조정, 스무팅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것이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정부의 개입만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수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는 든든한 방패처럼 보이지만, 투기 세력의 공격이 시작되고 시장의 공포가 확산하면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통화 스왑 커런시 스왑입니다. 특히 미국 연준 Fed과의 상설 통화 스왑 체결 여부는 시장의 심리를 단번에 돌려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하지만 이는 정치 외교적 논리와 맞물려 있어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섭니다.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흑자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겠지만, 이는 다시 정부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반복되었던 대마불사의 논리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속에서 정부는 가장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둘러야 할 시점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시간을 버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재정 긴축을 단행하고 구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지 예산의 축소와 공공요금 현실화는 국민의 극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위기는 경제의 영역에서 시작되지만 그 해결 과정은 정치와 사회적 합의라는 더 높은 차원의 시험대를 요구합니다. 환율 1,500원 돌파 직전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가 리더십의 역량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거대한 경제적 해일이 밀려올 때 각자 도생의 길은 차갑고도 명확합니다. 부자들이 왜 그토록 달러에 집착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달러는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원화 자산의 가치가 폭락할 때 내 삶을 지탱해줄 최후의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환율 최고 500원 시대의 생존 전략은 공격적인 수익 추구가 아닌 철저한 방어와 유동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전략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통화 분산입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비율을 달러 예금, 달러 ETF 혹은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이는 환율이 올랐을 때 수익을 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국내 자산 가치가 하락할 때 전체 자산의 총량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덩치 큰 부동산이나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비상장 주식은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인출 가능한 고금리 파킹 통장이나 단기 채권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생존의 핵심입니다. 부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금리가 치솟는 구간에서는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가용자산을 총동원해 대출 원금을 줄여야 합니다. 이자 부담이 가계소득의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자산은 부채의 먹이가 됩니다.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들은 폭풍이 지나간 뒤 바닥에 떨어진 우량 자산을 주울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달러라는 방패로 자산을 지켜낸 이들에게는 환율 폭등 이후 찾아올 자산 가치의 재편 기간이 인생의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경제의 문해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뉴스가 전하는 장밋빛 전망 뒤에 숨겨진 지표들의 진실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환율 500원이라는 경고등이 켜졌을 때 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식이 최고의 생존 도구입니다. 부자들은 위기 속에서 부를 쌓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습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원화 자산의 안전성을 의심해 보는 것, 그리고 작게라도 달러의 비중을 늘려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거대한 경제 위기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유일한 돈가줄이 될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회색 콧불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것이 보이지만 설마 나를 들이받을까 싶어 무시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위기를 뜻합니다. 지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환율 7로 500원이라는 시그널은 바로 그 회색 콧불소와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부채의 무게와 구조적인 경제 균열이 만들어낸 예고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부자들이 달러를 사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붕괴를 예견하고 가족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려는 가장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화폐는 국가와 국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1997년의 차가운 겨울을 기억하는 세대에게도, 그리고 위기를 책으로만 배운 젊은 세대에게도 지금의 지표들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대한 폭풍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는가? 위기는 공포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경제의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을 마주하게 하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환율 500원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어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내 자산의 구조를 점검하고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냉정한 현실 감각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위기 속에서 부의 주인이 바뀐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재앙이겠지만 철저히 대비하고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앞에 닥친 파산의 신호들을 무시한 채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 것인지, 아니면 차갑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일의 방주를 준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기록이 훗날 닥쳐올 것엔 풍랑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삶을 지켜낼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내리는 냉철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